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진짜 못 팔겠다. 양도세 높으니까. 그럼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현금 유동성이 많으니까 자녀한테 그거 증여해주고 자녀가 그걸로 주택 취득하게 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마치 실질적으로는 증여인데 자녀가 차용증 쓰고 이자 지급도 안 하고 원금도 상환 안 해요. 그러면 결국 걸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미 자녀가 기존에 이제 영끌해서 산 거예요. 근데 자녀가 그 낼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자녀가 지금 주택을 사야 될 것 같아. 더 올라가면 이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자녀가 그 대출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자는 막상 받더니 부모님이 내주고 있어. 자녀가 연봉이 6천, 7천 정도 된다 그러면 야, 너 돈 1원도 쓰지 말고 그거 이자랑 원금 상환인데 다 써. 엄마 그럼 나 생활비는? 엄마 카드 써. 이거. 네. 그러면 엄마 카드 쓴 것도 걸렸어요 최근에.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증여가 많이 늘었다고 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체감상 어떠신가요?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어. 압도적으로 문의도 많이 늘었는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자녀가 내가 주려고 하는 주택 자금의 20%나 25%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요즘 이제 세금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두 가지 증여 문의가 많은데요. 첫 번째 문의가 많은 거는 내가 지금 보유세를 너무 많이 낼 것 같다. 다주택자야. 근데 이거 자녀에게 주택수 좀 줄이면 보유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좀 해주고 그러면 자녀가 증여세랑 증여취득세 얼마 내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문의가 많아요. 딱 말 그대로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이런 마인드가 거기에 이제 깔려 있어요. 이거 몇 억씩 지금 시장에 솔직히 말하면 낮아졌는데 나 그러니까 팔고 싶진 않아. 지금 이 혼동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이득을 차라리 자녀에게 주겠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제가 예전에 그 기재부 연구를 했었어요. 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중과세 시작되고 나서 엄청 세지고 보유세가 높아질 때 점점 문의가 증여 쪽으로 바뀐다라는 문의를 그 연구를 했었거든요. 진짜 결론적으로 그렇고 요즘 5월 9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쪽 문의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결국 네 개 중에 하나다. 보유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뉴스의 공포보다는 보유세 먼저 계산을 해봐라. 3, 4년치 계산해보고, 이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겠는데 하면은 뭐 굳이 뭐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PD 수첩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야 보유세 세다. 그러면은 사실 차라리 시장에 팔자.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왜냐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 별로 안 빠진 조금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먼저 팔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 수를 줄이는 거니까.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라 잠깐만 내가 주택수 하나만 그냥 그러면 조그만 거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15억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오히려 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 파신다? 찬성. 근데 너무 고가다? 가게 막 많이 떨어지고 매수자도 별로 없어서 돈도 없다. 막 왜냐면 대출도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뭐 X.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그럼 자녀에게 저가로 팔거나 아니면 네 번째 오늘의 주제죠.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할 때 증여세도 높은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증여 취득세가 살벌해요. 왜냐하면 증여세 같은 경우 내가 받으면요. 쪼개서 6조각으로 5년간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담보로 잡아서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증여세를 1억에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증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3월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는 4, 5, 6월 달부터 첫 조각을 냅니다. 그럼 3개월 이내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순수 증여를 받으면 토지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자녀가 거기서 2년 실거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순수 증여 받자마자 뭐를 하냐면 되냐면 전세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버려요.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키가 뭐냐면 먼저 취득을 해야 임대를 놓잖아요. 그 취득세가 이분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그럼 다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 시가 표준액 3억 원,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넘는 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취득세를 3배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증여취득세가 3.8에서 4%인데 갑자기 자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12.4%, 초과하면 13.4%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억짜리면 갑자기 자녀가 1억 3천이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딨냐. 그래서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증여취득세가 상당히 크네요. 엄청 커요. 네, 부담이 굉장히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증여를 많이 고려하시는 게 뭐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한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4년 12월에 국세청에서 이 증여 앞으로 좀 이렇게 하면 불법 증여로 간주하겠다라고 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몇 개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좀 잘 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5월 9일 넘어서도 이 영상은 보셨으면 좋겠는 게 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진짜 못 팔겠다. 양도세 높으니까. 그럼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거거든요. 네. 근데 증여는 그 이후에도 중과세가 없지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자녀가 증여를 결국 어떻게 냈느냐 요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러면 내가 현금 유동성이 많으니까 자녀한테 그거 증여해주고 자녀가 그걸로 주택 취득하게 하겠다. 뭐 요런 형태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조사하는 거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위장 형태의 차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실질적으로는 증여인데 자녀가 차용증 쓰고 이자 지급도 안 하고 원금도 상환 안 해요. 그러면 결국 걸려요.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미 자녀가 기존에 이제 영끌해서 산 거예요. 대출 이자가 막 살벌해요. 요즘 잔금치를 대출한다니까 막 P2P 대출 받는다고 난리예요. 그 이자가 몇 프로냐면 막 8에서 10%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겠다. 네. 근데 자녀가 그 낼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자녀가 지금 주택을 사야 될 것 같아. 더 올라가면 이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 공포감에 막 사주시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그 대출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자는 막상 받더니 부모님이 내주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음 단계로 레벨업이 뭐냐면 자녀가 연봉이 6천, 7천 정도 된다 그러면 야, 너 돈 1원도 쓰지 말고 그거 이자랑 원금 상환인데 다 써. 엄마, 그럼 나 생활비는? 엄마 카드 써. 이거. 네. 그러면 엄마 카드 쓴 것도 걸렸어요, 최근에. 예. 알겠어요. 25년 12월 14일자로 보도자료 나왔는데 첫 번째 보도자료가 엄카 찬스 쓴 거 다 잡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걸 뭐 어떻게 하- 잡아요? 네. 그렇죠. 궁금하시죠? 자, 이런 거예요. 엄마는 여의도 살아요. 그다음에 딸은 송파에 살아요. 네. 엄마 카드가 주구장창 송파에 썼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이런 걸로 걸리는 거고 뭐 사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그 생각도 해요. 뭐 쿠팡이나 이런 거 사면 되지 않냐. 네. 쿠팡에 카드 결제 걸어 놓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쿠팡 결제 내역 주라 그래요. 근데 쿠팡의 결제가 다 어머니 거야, 죄다. 근데 배송진 죄다 송파야. 걸리는 거 많아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말정산 하셨을 거예요. 연말정산하면 거기에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뒤쪽에 신용카드 공제받는다고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와요. 네. 그게 결국은 본인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직장 생활하면서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시면 바빠가지고 돈 생각보다 못 써요. 그래도 한 2천 내외를 써요. 1,500에서 2천 내외. 근데 갑자기 엄마 카드 받은 연도 이후부터는 그게 거의 영원의 수령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죄다 증여로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개도 짜세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건 당연하게 잡고 있어서 요즘 보도 자료에도 안 나와요. 요즘은 다음 단계. 아예 그냥 디벨롭이 거의 3단계, 4단계까지 됐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야, 조정대상 지역 설정되기 전에 그럼 빨리 이게 아버지 주택인데 여기에 할아버지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취득할 때 자금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분명 전세금을 높게 해서 매수 자금을 세팅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손주에게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면 이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을 손주가 받은 거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나가고 이 손주가 새로운 세입자 드릴 때 원래 이렇게 스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받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조부의 보증금은 1원도 갚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은 자기가 금괴사고 호화 생활하는 데 쓴 거예요. 요거 잡아낸 거예요. 왜 너 할아버지 보증금 안 갚았어? 그게 증여잖아요. 채무 면제의 이익이거든요. 그거 때려버려. 그러니까 요즘은 디벨롭 자체가 달라요. 이게 거기까지 보고 다음 단계로 또 요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증여할 때 가장 스타트 지점이 뭐냐면 감정평가예요. 결국은 시세가 막 나오더라도 그 시세가 막 요동치거든요. 막 한 틱에 막 5억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럼 불안하다. 그럼 감정평가를 최대한 낮춰서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법에서 정하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가액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가액으로 하면 국세청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거 뭐야? 이상한데? 그러면 국세청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년 조달청 관련해 가지고 감정평가법인 5개랑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거 가액 이상한데 5군데다 쭉 물어봐요. 이거 실제 얼마 같냐?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 우리가 직접 감정평가한 거 무시해버려요. 당신 거 모르겠고 우리 걸로 할래. 그러게 할 수가 있어요. 사례가 뭐가 있냐면 고가 주택이었는데 60억짜리인데 감정평가를 39억을 받은 거예요. 너무 낮죠. 네, 너무 티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말하는 게 진짜 20% 아래 낮추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60억에서 20% 낮춰 법에 적힌 게 뭐 80% 이런 게 있어요, 문구가. 근데 그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면 안 되고 사실 10% 내외라고 말하거든요. 네. 20% 낮춰도 사실은 12억 빠지니까 48억인데 39억은 너무 낮잖아요. 그 가액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동칠 때는 감정평가를 좀 보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 꼭 드려요. 네. 아니, 이게 워낙에 이제 기존에는 이 정도는 허용되지 않았나 싶었던 것도 이제는 거의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왔네요. 맞아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아니 나는 기존에 증여나 자녀들끼리 거래한 거 뭐 조사한 적 없었는데 네.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있어요. 최근에 제재가 엄청 큰 게 10월 15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랑 토호제가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엄청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요. 서울에 집합 건물의 한 달에 거래량이 10,000건이에요. 10,0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건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같이 그 10월 전에 9월 8월에 작년 9월 8월에 8,800건 정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딱 그 수치예요.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규제가 엄청 엄격해지고 보유세 높이고 이럴 때 거래량이 몇 건까지 빠지냐면요. 그때 한 달에 8, 900건. 근데 지금 딱 2, 3천 건은 확 빠져요. 물론 지금 5월 9일 전에는 거래량이 많을 거예요. 왜냐? 막판에 던지기니까 지금. 근데 5월 9일 이후로 딱 넘어가면 장담합니다. 거래량 이제 제로예요. 왜냐면 양도소득세가 3, 4배를 더 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드리면 15억에 팔고 7억에 샀어요. 그럼 8억의 양도 차익이잖아요. 일반 세율이면 한 2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3주택 중과세면 6억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3배 낸다라고 했었을 때 감정과 잠깐만 내가 8억 벌었는데 6억 내라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못 팔아요. 버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 건수가 막 1,000건, 2,000건 이하로 줄 거잖아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업그레이드예요. 이게 필드에서 전 필드 일을 하니까 서울 전체 국세청 그 국세청 공무원분들이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6, 7천 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존에 10,000건일 때는 야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골라서 하자라고 했겠잖아요. 근데 지금 2,000건 이하예요. 다 볼 수 있겠네요. 양이 넘쳐나요. 네. 야 거래가 없으니까 야 이제 증여 좀 꼼꼼하게 봐볼까?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야 매수자 이 사람들 예전에 뭐 차용증 썼다는데 전수조사 한번 해볼까? 제가 그게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할 때야 급박하게 안 걸리니까 야 괜찮다 넘어갔다 하지만 항상 국세청 조사는 한 2년 있다가 온단 말이에요. 2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합니다 하고 보내요. 나는 원하지 않는 초대장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 2년쯤 지나면 항상 그래요. 엄마한테 한 4억 빌렸어. 네. 이자 꼬박꼬박 갚다가 한 1년 연락이 안 와. 그러면 요거 안 갚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채무 사후 관리라는 게 있어서 계속 본다. 근데 2년 있다가 똑똑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1년은 갚으셨는데 한 1년간 이자 갚은 게 1원도 없다. 그럼 이 시점으로 우리는 증여로 봐서 때리겠다. 그때라도 갚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차용증에는 월마다 갚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변제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면제해 준 걸로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가산세가 이래 쌓여요. 세금에 무서운 게 원세도 무섭지만 가산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살인적인 세금의 공포를. 그 두 번째로는 그런 조사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거의 한 2달 하거든요. 2달간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인 저는 이제 밥 먹듯이 하니까 사실 그게 익숙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뉴스 보세요. 막 연예인들 세무조사한다 그러면 우리 댓글 달잖아요. 돈 좀 벌었으면 내야지. 근데 잠깐만 내가 세무조사?
완전 입장이 달라져요. 야 잠깐 고작 내가 10억짜리 사면서 엄마한테 3억 빌렸는데 이걸로 왜 나는 조사를 해? 억울해? 아니죠. 선생님은 주택을 산 순간부터 지금 엄청난 거액의 부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세진다 이렇게 발표도 했었잖아요. 사실 요즘은 이제 어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연관된 세무조사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5월 9일 전에 이것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이게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조사가 일어날 거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없어요. 캐파가 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세청 공무원분들이 그냥 있지 않잖아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공무원 일 안 한다고. 공무원 그럼 열심히 일하겠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나에게 화살로 날라오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어려우니까 세수 확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세수 확보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기존에 이제 거의 10년간 이것만 보니까 사이클이 왔다. 이제 조사의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좀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준비해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매도자 같은 경우는 증여한다 그러면 자녀의 자금 여력 먼저 따져봐라. 왜냐하면 증여취득세 낼 돈도 없다 그러면 못 줘요, 못 줘.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주는데 이제 증여취득세를 또 내가 대신 내주면 또 그거는 증여의 증여가 돼요. 계속해서 증여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증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세율이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낮은 세율부터 적용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취득세는 받아서 이번에 처리해볼까 뭐 이런 것도 생각. 그 다음에 혼자 받으면 증여세가 높으니까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배우자랑 나눠서 받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나 준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주세요. 좀 안 주려고 하더라고. 사위 며느리 안 주려고 하더라고. 주시고 그러게 이제 분산하면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현금을 줘서 이제 그걸 취득자금으로 해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게 한다. 그러면 진짜 증여세 신고 꼭 하시고 납부 꼭 하셔라. 그리고 이제 취득자금 소명을 할 때 내가 5억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다 증여로 5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왜냐? 증여세를 빼야죠. 증여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빼고 4억 2천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2월 10일자로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가 바뀌어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잖아요.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클릭해야 돼요. 근데 너가 증여를 받으면 신고를 안 해? 때려 달라는 얘기잖아. 그런 부분들 제발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꼼꼼하게 볼 거고 지금 냈는데 당장 안 본다. 당장 못 봐요. 일이 지금 쌓여 있는 게 태산 같은데. 분명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연락 올 수 있으니까 제발 잘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이게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워요. 사실.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러면 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 너 영업하러 왔냐? 저 아마 장담합니다. 거의 못 받아요. 왜냐면 지금 이미 일이 쌓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밑에 세무사 그래도 10명이 넘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세무사들 맨날 야근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진짜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라고 싶어요. 그냥 허투루 옛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게 알아볼 때도 한 군데만 알아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문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래 말씀드려요. 한 3분 정도는 물어봐라. 3분 정도는 물어보셔서 정보를 더 취합해서 나에게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세금 공부하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세금이란 게 이런 게 있으니 뭐 주택 관리할 때 이렇게 큰 틀에서 좀 하세요. 근데 제가 중과세 딱 시작하자마자 요즘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세금 공부 미친 듯이 하세요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잘못 삐끗하면 몇 억이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 알고리즘 떠야 될 텐데 이 예능만 자꾸 뜨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나 매수한다 그러면 그때는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집을 막 매월 매주 사지 않잖아요. 평생에 몇 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지금 그 시점에 정책이 뭔지 가장 리스크가 뭔지를 체크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 중에 하루 종일 세무사님 거 보고 다른 분들 거 보고 몇 번 했다는 거 하루만 보셨어요? 하루 종일 봤다 이제 약간 칭찬받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장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선생님 이거 지금 취득하려고 몇 년 모으셨어요 돈? 5, 6년 모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근데 취득할 때 잠깐 반짝 한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공부해놔야 된다.
그 자녀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생각보다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말 다 무시하잖아요. 아, 내가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알아서 할게. 근데 막상 자기들이 사고 나면 아씨.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취합을 해야 돼요. 근데 실무하는 사람들 말을 제발 좀 들어라. 예. 실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 들었다가 왜냐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야 맨날 이제 접촉하는 게 이제 세무조사관님들, 시흥구청 담당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변경되는 그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그나마 좀 디테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많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